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중 부동산 공법 해설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분석하죠. 전체적인 문제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 한 서너 문제 정도 조금 쉬웠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웠다. 약 3문제 정도 또는 4문제 정도 더 쉬울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또 하나 대략 보니까 박스 문제가 총 15문제가 났습니다. 이전까지 박스 문제가 가장 많이 났을 때가 13문제였는데 올해가 갱신했네요. 15문제까지 이번에 박스 문제가 났다. 그중에 옳은 걸 고르라는 박스 문제가 7개 났고 괄호 넣기, 괄호 속에 숫자나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 거 그게 6문제 났고 계산 문제가 올해 특이하게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박스 문제로 15개. 그 다음에 옳은 걸 고르셔. 그걸 포함해서 박스 문제를 포함해서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총 25문제. 많이 났죠. 그리고 틀린 걸 고르라는 게 약 15문제 정도. 제가 평상시 모의고사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반 이상 난다. 반 이상.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고사 볼 때는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를 많이 풀어지만 그보다는 맞는 거,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실전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옳은 게 25개, 틀린 걸 고르는 게 15문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급, 여러분들이 손대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 약 12문제 내지 14문제가 올해도 출제됐어요. 매년 10문제 이상이 손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납니다. 그거는 내가 그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어떤 감다 통밥 실력으로 아마 이런 문제니까 이랬을 거야,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통밥으로 풀으라 그랬죠. 그런 게 약 12문제 내지 14개. 통밥으로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어차피 못 외우면 못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밥을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그걸 적용해서 해야 되고 중급 문제가 14개 내지 16개. 작년에 비해서 중급 문제가 그래도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공부해서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급 문제들이 14개에서 16개. 그 다음에 기본만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풀 수 있다는 것 약 12문제 정도 이렇게 올해 출제됐으니까 12문제 정도가 기본 문제니까 아마 기초적으로 풀 수 있는 게 과락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과락이 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러나 고득점도 역시 80점 넘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가 썼던 작년에 올해 했던 요약집 있죠? 요약집에서도 약 그것만 공부하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80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요약집에만 봐도 80점은 충분하다. 예, 올해도 제가 지금 다 확인했는데 약 80점 정도는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80% 맞추자. 그럼 88, 64, 약 65점 정도 맞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큼 한 게 올해 부동산 공부의 점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4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이게 맨 앞에 있는 문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 쪽이 바로 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섞었다. 전체적인 문제가 다 그래요. 저 뒷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 이래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막 섞었는데 그 해당 법률에서만 섞는 겁니다. 국토이익 및 용역업 법률 12문제 그 속에서 섞는 거지 그렇다고 국토개혁법이 저기 뭐 80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섞었는데 일단 국토이익 및 용역업 법령에 관한 문제가 개발행위부터 하나가 튀어나왔죠. 섬증 틀린 것. 자, 틀린 걸 고르랍니다. 자,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써놓을 때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까? 아니었었죠. 기본적이죠. 어디서? 녹, 관, 자 지역에서만 1개월 이상 물건 써놓을 때 허가받아라 그랬지. 농림지역은 가을철에 우리가 수확해가지고 논두렁 옆에다 많이 써놓는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허가받으라? 농사 짓지 말란 말고 똑같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않는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예, 옳은 문장이죠. 또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라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예, 사방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작년 33회 때도 이거 났던 시험 문제거든요. 올해 똑같은 지문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시험 문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예, 맞는 문장.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어디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 지역. 몇 군데 있었죠? 5군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암기법.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 여기 있었죠.
따라서 거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적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게 5군데 중에 바로 네 번째 지구 기반을 튼튼하는데 지구, 그 지구 네 번째죠. 그것도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다. 개발의 의지에서는 포함된다 하라고 써야죠. 그래서 틀린 것 정답입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이건 5번째 개발의 허가 제한 대상 지역이죠. 개발의 허가를 제한했은 건 5번째죠. 여기서는 뭐죠? 3번째, 4번째, 5번째는 1회 한 차례만 뭐 할 수 있다?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때는 도시행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었죠. 따라서 그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맞고 개발의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얼마큼만? 한 차례만 2년 내에서 그랬었죠. 그때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예,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년을 넘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예, 이것도 맞고 이것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에서는 개발의 허가 제한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자, 근데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시행령 55조 제3항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요약집에도 없고 이거 기본서에서도 이거 써놓지 않은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점. 즉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 미만으로 개발할 때 허가받아라 그랬었잖아. 근데 원칙적으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원일만. 다만 농공단지 관리가 3만 원 지역, 자동차 보험료가 5,000원 오른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포존노전 5,000제곱 미만일 때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근데 그런 면적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외울 수 있다냐? 못 외웁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을까? 잘 봐요. 문제 푸는 요령 말씀드립니다. 이건 책에도 없고 여러분들 외울 수도 없는 거야. 한 10가지가 쫙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풀을까? 가만히 있어봐. 상식으로 생각해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규모 제한한다.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데 농공단지 관리가 3만 원 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동차 보험료 5,000원, 5,000 미만. 그래서 1만 미만, 3만 미만, 5,000 미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한 필요 없대. 왜 그랬을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그렇게 면적 규모 제한을 안 해도 괜찮은 지역들 한번 찾아보자. 어딜까?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휙지의 범위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당의 형질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기반시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형질 변경하면서 도로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같이 만든다. 별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건 규모 제한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아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일단 찍고, 두 번째,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농어촌 정비사업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둑판모로 만들어지는 농경지들. 그거 면적 규모 제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개발행위가 아니야. 농사 짓기 편하게 하려고 바둑판모로 농경지를 조성하는 거 전혀 그건 개발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농어촌 정비사업 이건 괜찮을 거야. 세 번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데 그런 뭐한데 토지 복원사업. 토지 복원사업이라는 건 복원이라는 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리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건 까먹게 게 문제지 원래를 복원시키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면적 제한을 받을 것이다. 자, 자연 친화적 어쩌든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의 설치를 수반한다. 수소 원료 공급설의 설치를 수반한다. 물론 요새 수소 원료 공급에 대한 것들이 국가적인 작년을 하고 있지만 글쎄 이렇다고 이게 괜찮을까? 이건 모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국방군사사업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든지 집 멋대로입니다. 아니 국가를 지키는 게 최고인데 일단은 최우선적인 게 국가방위인데 그 국토방위를 위해서 어떤 국가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어디다 설치하든지 얼마나 만들든지 전혀 문제된다. 이건 항상 기본적인 상식.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정답 가장 가까운 거 몇 번일까? 4번 같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문제 모릅니다.
근데 저도 지금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답이 4번 같은데 일단 답은 4번으로 저도 표시하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정말 답은 4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통밥 실력으로 접근하는 거, 이것도 42번은 상급 문제지만 통밥 실력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대략 정답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43번. 시 도지사가 복합 용도 지구를, 제가 복합 용도 지구 하면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복합 용도 지구는 시험 문제 영순이다. 올해 꼭 날 것이다. 하나 중에 하나 있었죠. 그 용도 지역에 해당할 것을 모두 고른 것. 복합 용도 지구는 어디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주 일공계획.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한다. 한 번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바로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일주 일공 계획.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랬었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그럼 일반 주거지 있어요? 자, 모두 골라놨는데 일반 주거지역 안 보이네? 일반 공업지역. 여기 디귿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계획 걸리죠? 계획 걸리죠? 요거네. 그럼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요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답은 몇 번만? 예, 43번에 정답은 디귿하고 리얼.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전에 막 타이핑을 친 거라서 오타가 약간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본론 내용은 나중에 수정할 땐 이건 별도로 올리라고 할 테니까 43번에 지금 여기 일반 공업, 일반 상업지역이란 마지막 문장에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여기 약간 떨어져 있죠? 붙어 쓴 거야.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뭐 이 정도는 다시 붙여 쓰라고 그건 다시 수정해서 자료로 올려줄 테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자, 44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래요. 색깔이 뒤로 다 해서 그렇구나. 자,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설명.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할 수 있을까? 처음에 어떻게 해보라 그랬죠? 그것도 뭐랬자? 용도, 정택, 태산관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암기법. 용도, 정택, 태산관.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이런 게 있었죠. 따라서 산업단지만 아니라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 네, 지정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지정할 수 있다. 틀렸고. 두 번째,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여기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어디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시행령 43조 제1항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43조 제1항. 거기서 요게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냐? 저도 몰라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런 데만 지정할 수 있고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만 지정한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인데 우리 책에는 이거 요약집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그냥 그런 정도만 있다. 43조 제1항에 있는 거, 시행령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를 상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왜? 정답인 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다. 일단은 상급으로 했죠. 자, 그런데 2번은 몰라. 근데 1번에 어떤 거야? 용도, 정택, 태산관,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이거 틀렸어. 1번은 찾았어. 그럼 2번은 택지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나면 거기는 지구단위로 시행된다. 정택이 10년, 시공이 30만 있었죠? 정택이 정비계획과 택지개발지역은 사업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5년이니까 10년에서 이것도 틀렸다. 세 번째, 도시적 외지역을 뭐로 정한다? 지구단위로 지정하는 지역들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계획관리지역에 차지하는 면적이 그 도시적 외에다가 지구단위로 정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그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된다라고 했어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다. 우리 요약집에 있어요. 요약집에 찾아보시면 또 농림지역에 위치한 뭘 지정했어? 거기다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역으로 지정하는 거. 거기는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는요 되게 복잡해가지고 제가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설명하고 이거 못 외운다고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왜? 워낙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온다? 자, 원래는 여기가 무슨 도시적 외지역이야? 그럼 여기가 무슨 지역?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이쪽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랬을 때 이 농림지역에는 뭐가 지정될까? 개발진인지구 중에 산복관만 돼요. 산복관으로 지정된 그 개발진인지구만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농림지역에 대한 무슨 개발진인지구만 세 가지.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복합개발진인지구. 세 번째 관광형 개발진인지구. 이 세 군데만 농림지역에 지정되면 여기는 지구단위구로 지정할 수 있죠. 따라서 어디에다가 농림지역의 전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맞네.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거기는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데가 포함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여기는 가능하다. 이것도 되게 수준이 높은 지문이었는데 옛날에 한번 출제됐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나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났었거든요. 올해 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2번만 우리 책이 없고 1번, 3번, 4번, 5번은 다 요약집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이거 나머지 다 공부했으면 요약적 공부했으면 정답은 2번이라는 게 맞을 거다라고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자, 45번으로 넘어가죠. 자, 45번 문제. 주민이 도시군 관리객 이반권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군데 있었죠? 5군데가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죠? 우리 머리자 못해서 기, 지, 산에 가서 뭐 한다 그랬죠? 대, 입, 시험 공부를 한다. 기지산, 대입 5가지였었죠. 그럼 기가 뭐죠? 요거 기반시설에 설치 및 개량해달라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해달라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산,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 지정 변경해달라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대체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고. 즉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지구단위로 대체해달라고 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나왔고 입지규제 채수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해달라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기지산 입자까지 나온 거죠. 대체만 빼고.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지산 대입만 맞췄다면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도시군 관리 입안했자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난다고 시험 문제 영순위 중에 영순위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니까 설마 이건 틀리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46번.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과론에 들어가 숫자를 고려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것 중에 뭐에 들어가는 거? 지구단위 계획 관한 겁니다. 자, 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는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된다? 3년 이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안 하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3년 내 지구단위 수립됐어. 근데 그 지구단위 계획 어떻게 수립됐어? 주민이 이반을 제안해가지고 지구단위 수립됐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지구단위 이반을 제안해가지고 지구단위 수립됐어.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 만들어주세요. 공원 조성해서요. 이반 제안했죠. 그런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몇 년 내?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여기 몇 년이죠? 5년 내에 그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뭐가 날아간다?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던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해놓고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는 효력을 잃는다 이랬으니까 몇 년? 5년.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47번으로 내려가죠.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발언에 들어갈 내용을 써 옳은 것. 자, 용도지구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났죠.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만 지정할 수 있다? 바로 개발지향구역, 그린벨트, GB, 그린벨트 안에 취락을 정비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일단 두 군데 나왔네. 또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죠? 주거기능, 무슨 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네 가지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 포함되는 지역. 그랬었죠? 네 가지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 포함되는 지역. 그랬으니까 요거서 둘 이상의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 무슨 기능이죠? 주거기능, 여기 상업기능이야. 기능 중, 이 중자가 붙어 있는데 우리 지금 원래 원본을 봤더니 원문자에서도 중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주거기능, 산업유통기능과 주거기능, 상업기능이 아니라 뭐랬죠? 공업기능이라 했죠. 주거기능, 공업기능이 바로 뭐죠? 바로 공업기능한 게 유통, 물류기능 할 때 요 앞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공업기능하고 유통, 물류기능 해서 요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복합 개발 진흥지를 한다. 그래서 이건 공업 기능하고 유통 기능을 합쳐서 뭐죠? 이게 바로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 산업이라는 건 인더스트리얼, 바로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 기능이 들어가는 게 바로 산업이죠. 그래서 이건 상업이 아니라 산업이다. 그래서 산업에 들어가는 건 바로 공업 기능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로 넘어가죠. 48번 입지구제 최수구역 지정대상지로서 명시하자는 것.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났던 거고 가장 근데 블랭 좀 많다 그랬었죠. 그래서 암기하기 좀 벅찬데 그래도 요거 입지구제 최수구역 지정대상 지역은 꼭 정리하라 그랬었습니다. 그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갑니다. 고밀도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이런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도 들어가고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들어가죠. 또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요거 조심하랬죠. 주거 기능하고 상업 기능이 아니라 공업 기능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요약집에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이번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단독으로 났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은데 이번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났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것도요, 작년에 시험 문제 냈던 거하고 유사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작년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떤 계획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느냐 그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뭔가 첫째,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 그로 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건 맞는 문장. 작년에 했던 문장의 연속으로 났습니다. 또 개발밀도 관리계획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수십 번 얘기했어요. 무슨 구역의 지정 기준,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예,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예, 항상 이건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하면 맞는 문장이라고 하라 그랬었죠. 이것도 공법의 기본 원리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 50% 보면서 그 용적률을 본다, 강화해 적용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또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 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절차는 그냥 심고 절차야. 심의하고 고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의는 도시계획 심의, 그 다음에 고시한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신고,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고시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고,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예, 맞습니다. 심의 절차. 또 5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용어정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됐죠. 따라서 설은 중복돼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번은 5번. 다음 5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그런 것은 출제위원회에 들어간 인간이 도시계획위원회인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런 개떡 같은 문제는 왜 나는 겁니까?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를 왜 공인중개사가 뒤져라고 해야 됩니까? 지들만 하고 있으면 되지. 업무를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도시계획위원들입니까? 그 업무까지 알게? 이런 개떡 같은 문제들 가끔 내거든요. 무슨 위원회 가는 거. 제발 좀 이런 개떡 같은 건 안 냈으면 좋겠어. 근데 꼭 싸가지 없이 이런 문제들 냅니다. 정답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내면은 10년 동안은 안 날 거니까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드린 거. 갑자기 올해 타인의 토지 출입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참 남의 땅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나는지 문제들이 좀 그래요. 자, 첫 번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면 출입하라는 날에 며칠 전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되죠.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전유 등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예,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는 3일 전까지 그 핵심이죠. 이때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든 둘 다 출입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알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정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자,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내에 시장소에 허가받아야 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죠. 원래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나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첫 번째 출입만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련의 동의 없어도 돼. 누구한테만 허가받으면 되죠? 원칙적으로 그 해당 그 지역에 있는 그 해당 출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관할구의 장들한테 허가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제까지 하라면 그때는 허가가 아니고 뭐 된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 못 받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의 없이도 일단은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사용한 날부터 14일 사후에 허가받으면 된다? 아니요. 이런 개떡 같은 소리는 법에 한 주문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자가 라면 그 소유자들의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반드시 받을까?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련해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이라서 어디 사는지 몰라. 그때는 못 받죠? 그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관할구역의 장들한테 뭐하고 통지하고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자하면 되고 그 사람들의 주소 거소를 불분명해서 모를 때만 그러는 거지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관할의 장들한테 허가받고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자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동의 없이 하는 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그때만 뭐 하면 된다? 일단 사전에 미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이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일단은 그 관할구의 장단한테 가서 허가를 받고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2번은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점유자, 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시장구수 등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것도요. 원래 출입을 하는데 언제 출입한대? 일출 전, 일몰 후 이렇게 돼 있죠. 일출 전, 일몰 후. 여기도 그냥 일몰 후만 써놨는데 해지고 난 야간이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조금 문제는 있어. 일출 전, 일몰 후까지 써야 되는데 일출 전을 안 써놨어. 조금 문제는 돼. 근데 일몰후라는 건 야간이라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글쎄 이 신청 될까? 조금 벅차요. 어쨌든 해가 진 이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토지 점유의 승낙을 받아야지만 출입할 수 있죠. 그럼 승낙하지 않아도 시장구수 등에 허가받아서 일몰 후에 출입할 수 있다? 아니요. 허가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승낙이 없으면 야간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은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런 문장이 있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가지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도의 취득 및 보상형으로부터까지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엉터리를 쓴 것이다.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도 막 써놓고선 수강생한테 헷갈리게 만들어. 뭔가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써놓고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걸 갖다 놓고서 막 써버리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무슨 문장? 일단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아니요. 단순한 출입일 때는 행정청의 시행자들은 허가받지 않고 그냥 출입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그 관할구의 장들한테 허가받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받지 않으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아니요. 출입은 행정청들은 허가받지 않고 그냥 출입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럼 결국 맞는 건 몇 번 맞아요? 1번만 맞는 문제이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토법 마지막 문제 52번으로 내려가죠. 52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첫째, 전비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거는 잘못됐어요. 지문이. 자, 다시 고칠게요. 몇 번? 52번에 보면 도시 및 중과경 전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자. 이 지문은 좀 다 잘못됐어요. 고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수립한다?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어서 그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종 다른 법령에서 그런 것들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때는 도시군 관리로 의제되는 효과가 있을 때만 그때는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문이죠. 도시 및 주관경 전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된다? 그건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항상 올해 시험 문제 특성 원칙은 3개월 이내에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2년 내에 수립한다. 전부 다 예외에 있는 문장들이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낸 것들이 지금 문장으로 낸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라. 원칙만 탈탈탈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시험 문제 접근 못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예외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원칙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에라, 원칙만 공부해놓고 그냥 넘어가지. 무슨 예외까지 교수님 설명하는 거 듣다 보면 막 돌아버리겠어. 아이씨, 교수를 저렇게 어렵게 가르쳐. 저런 것까지도 가르쳐. 필요 없어. 시험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만 외워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수립한다는 그것도 외우라고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했었어요. 바로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3개월 이내가라. 이건 2년 이내 단계별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에 포함된다? 아니요. 1단계 집행은 몇 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죠?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건 2단계. 그래야 되니까 이건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가 돼야 되겠죠.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공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공공시행자로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났던 거거든요. 아니야. 공공시행자가 아니라 민간시행자들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유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있었죠. 따라서 공공시행자들은 이런 동의가 아예 필요가 없다. 동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예, 맞는 문장이죠. 따라서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점은 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점은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건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사업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대상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예, 둘 이상으로 나눠서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시행 안 된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다음의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비례율은 원래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원래 몇 가지냐면 6가지예요. 근데 6번째 보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에서 이게 어디 나온다? 비례율은 국토교통부령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들어있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시행규칙에 있는 게 시험 문제가 2문제가 났어요. 정답이. 이건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비례율이라는 게 뭘까? 비례율.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되기 종전의 토지 가치더라고. 개발됐을 때 가치, 토지 가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되기 전에는 이 정도 값이었는데 개발되고 나니까 이런 가격으로 올랐다. 그때 그 값어치가 오른 비율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비례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종전의 값어치는 얼마랍니까? 500억이래. 근데 새로 개발했더니 얼마짜리가 됐답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평가 합계는 이게 1000억이래. 그럼 500억짜리가 올라서 1000억짜리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예, 이거 다시. 자, 종전에 500억짜리였는데 개발했더니 얼마짜리여서 1000억짜리가 됐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얼마가 된 거야? 200%가 된 거죠. 500억짜리가 1000억짜리니까 100억 올랐잖아. 근데 그게 다 오른 게 아니죠. 왜? 사업비 들어간 거 있잖아. 그거 빼야지. 1000억짜리의 값어치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을 발려서 1000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비 들어간 걸 빼란 얘기입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250억 들어갔대. 이걸 빼란 얘기입니다. 그 비율, 퍼센트야. 이게 바로 뭔다? 비례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합계 분의 새로 조성된 토지, 대지 합계 빼기 공사비. 그래서 사업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죠? 500억 분의 그냥 억자는 다 빼자. 500분의 1000에서 그러니까 750이네. 그죠? 그럼 500분의 75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럼 땡땡땡땡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750 나누기 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5일은 5. 그죠? 그 다음에 25니까 5, 25. 그죠? 25. 그 다음에 땡. 그래서 150. 그래서 정답은 150%. 3번이 정답이네. 요 150%. 이게 바로 비례율이더라. 한 번 시험 문제 났었고 제가 계산 문제 다루는 데서 한 번 전부 다뤘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옛날에 이전까지 한 번 났던 건데 또 한 번 났어. 옛날에 한 번 나고. 그래서 비례율은 어렵지는 않은 건데 이거 계산 문제로 다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53번은 이것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예, 원형지 공급 및 개발도 많이 다뤘었죠. 첫째,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는 어떻게 선정한다? 공장부지를 사용하는 건 민간인들이고 민간인들은 특혜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개발자 선정을 어떻게 한다? 원칙은 경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입찰을 붙였는데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다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 두 번째,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원다 조건부 승인 될까요? 예,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원형지 그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 승인해 줄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이게 틀렸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정답은 일단 1번이 정답이네요.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일단 개발 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적 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가격으로 해서 누구하고 바로 도시 사업 시행자고 원형지 개발자고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그래서 결국은 협정 가격이다 그랬죠. 그래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결국 협의하여 정하는 결국 협정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협의하여 정한다 협정 가격이라 이게 핵심이죠.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누구는 제한을 받지 않죠?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라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항상 괄호 속에 있는 것들 조심하시라면서 문제 풀을 때도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괄호 속에 있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외. 그래서 매각할 수 없다? 아니요. 매각 제한 없습니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 원예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한다 등등할 때는 시행자는 원예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원예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원예지 공급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 서술하지 않고 있거든요. 요약집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더냐? 문제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때 왜 문제를 다뤘더냐? 가만히 있어봐. 위반하는 자가 있어. 원예지 공급 계약을 위반한 자 있어. 그 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한 번 위반했다고 발해지할 수 있을까? 아니라 몇 번까지 한다?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다 했습니다. 시정 요구를 몇 회 이상 한다?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말을 한다면 그때 해지할 수 있다는 여기는 특이하게 2번 이상의 시정 요구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풀을 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해에 대한 그냥 시정 요구 없이 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옳은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조합.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합에 관한 것. 1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주에는 이 집행유예 기간도 이거 붙여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게 표시가 잘 안, 우리 원래 문제집에 이게 원본이거든요. 원본 줄인 거거든요. 거기는 그게 간격이 다음 줄로 넘어가느라고 표가 안 나는데 요거는 논리상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단다?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임원의 결격 사유에 있었죠. 첫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이것도 맞고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자, 인가받은 사항 중에 뭘 변경한단다. 그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자, 이것도 공법의 기본 원리로 암기하라 그랬는데 문제 풀이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죠? 자,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 열거되는 것들 이러이러한 변경은 무슨 변경으로 간주하라? 일단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인데 이러이러한 건 뭐로 본단다? 일단은 경면 변경으로 추정하라. 그래서 그런 경면 변경은 다시 인가받지 않는다. 그냥 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이랬었잖아. 바로 이거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에서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또 하나 있었죠. 뭐 하는 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 하나 공고 방법 변경. 우리 요약집에 보면 괄호 속에 두 가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은 뭐로 본단다? 경면 변경.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틀린 거죠.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결국 니은자고 니은 디귿이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야. 그럼 니은 디귿 들어간 거 봐봐. 니은 디귿 들어가서 니은 디귿 니은자 들어갔어. 여기 니은자 들어갔어. 니은자 들어갔어. 그럼 니은 디귿 들어간 거 다 틀리고 빼면 2번밖에 없네. 뭐 기억하고 리을이래. 리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죠. 그때 대의원 숫자는 몇 명을 둔다 그랬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한다. 이거는 그대로 써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56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범해가는 것. 자, 누가? 공공시행자 중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랬으니까 공공시행 들어가요. 공공시행가 국지공, 정지 5명 있는데 그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처력기관, 지방공사 이자들 중에 하나인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답니까? 주택법 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뭘 한단다? 대행,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여 그저 보고 사업을 대신하게 하는데 그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대행시킨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딱 4가지만 대행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법 어떻게 그랬죠? 조기, 부실 이렇게 그랬잖아. 조기 부실이야. 자, 어릴 때부터 시원찮아가지고 비실비실이라는 거 이걸 조기부실이라 그랬었잖아. 그럼 조기부실만 찾아봐. 어디 있었어? 조기부실. 그럼 뭐야? 정답 볼 것도 없네. 5번이네. 예, 토지사업채권의 발행 이거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예, 조기부실만 암기가 있으면 답은 이렇게 암기법으로 다 공부해 놓으면 답 찾는데 상당히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57번.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들. 이게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원래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몇 가지 들어간다 그랬죠? 29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개발계획의 내용이야. 그 중에 29가지를 다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고 25가지만 포함시켜서 일단 수립해. 그래 놓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그 빠진 4가지 있죠? 4가지는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4가지를 뭐라고 불렀었죠? 4가지 기억납니까? 박수, 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이렇게 뭐라 그랬었죠? 박수, 임순. 이것도 몰입자야. 그리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반사. 이거 외우지 못하면 문제 접근 못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다 외워야 됩니까? 예, 외워야 됩니다. 공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요새는 저렇게 지저분하게 세부적인 것들을 자꾸 먹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따로따로 못 외워. 암기법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박수, 치자, 임순했고 도시개발구역 밖에다 기바이서 설치하는데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게 자 수용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인 사업 추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자만 따와라. 그럼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박수, 임순, 박자 없어, 숫자, 수요, 그래서 토지의 세부 목록 없어.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등 여기 있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그래서 임세주 찾았네. 정답 임세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머리째만 놓고 외웠으면 정답 푸는 데는 똑 떨어지게 바로 찾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도 이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머리째로 다 외우라고 했더니 되게 어색해. 무슨 놈의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머리째 맞고 탁탁탁탁 외워두면요. 나중에 정리할 때 하루에 한 300페이지를 400페이지 막 읽어버립니다. 왜? 뚝뚝뚝뚝 답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외웠으면 다 정리가 된 거니까 바로 넘어가죠.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돼.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색해도 머리자 암기법으로 외우는 또는 연상수법으로 외우는 거 자꾸 써먹는 게 시험장에서는 객관식을 풀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죠. 자, 58번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58번에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문제. 청산금. 첫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죠. 나는 토지 받기 싫어. 나 떠날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분들한테 떠나보내는 초기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떠나보내는 거잖아. 그때는 환지 처분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초기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되셔서 제외되는 토지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큰 청산금을 교부할 때 그때 결정할 수 뭐한다? 있다라고 써야지. 그건 없다 하면 되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에게 그때 청산금을 결정해서 그때 줘버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틀렸고 청산금을 받을 거나 징수할 거는 몇 년간 소멸시효 5년입니다. 5년간 행사자면 시효로 소멸하죠. 맞죠? 또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예, 분할징수, 분할점은 이자 붙여라. 이것도 맞는 문장. 또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누구한테? 군수한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게 지급해야 된다. 예,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이제 정비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뭐 비례유례가는 것 그거 하나 문제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6문제 중에 비례율까지 문제 풀 때 같이 공부했었으면 다 풀었을 거고 아니면 최소한 5개는 맞췄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정비법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싫어하는 법률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비기반시설하고 뭐하고? 공동이용시설하고 항상 시험 문제는 구분해서 하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건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비교해서 정리하라고 꼭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중에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용
소방 용수시설 같은 거, 그중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속한다? 이게 바로 정비 기반시설에 속합니다. 반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여기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아주 친절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공동 이용설이지 뭐 보나마나.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 이용설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주워 먹으라고 둘을 비교하는 것만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공동 이용설? 그래,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이건 당연히 정비 기반시설 R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는 이건 학급 문제 수준이 되겠습니다.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 통지 및 분양 공고, 양제 공통으로 포함될 사항으로서 모두 그런 것, 양제 모두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120일 이내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할 사항,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 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여기 둘 다 양자 공통으로 포함될 사항을 골라라 이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양자에 다 들어갈까? 바로 이건 다시 말하면 통지한다는 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적 통지하는 것이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린다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지할 거냐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릴 거냐 거기에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걸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까? 이건 양자에 다 들어가는 양자의 공통적인 사항이야.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 외에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외에 권리자 그랬을까? 토지 등 소유자 관계없죠? 그건 일반 분양 공고하는 데다 일반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분양 공고에만 들어가고 분양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럼 분양 신청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누구한테 한다? 분양 공고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도로 하지 말고 분양 공고하는 일반적인 공고에다 분양 신청서는 올립니다. 그런데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에 이거는 개별적인 거죠. 분양 대상 분담금은 분양 신청 들어올 토지 등 소유자 그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은 분양 공고할 때 공고하는 사항이고 리을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때만 하는 사항. 그리고 첫 번째 것만 양자에 공통으로 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뭐라 부른다? 한마디로 개떡 같은 문제랍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어떻게 해오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리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61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원래 정관의 변경은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조합은 3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따라서 3분의 2의 것이 아닌 것. 이때 조심할 건 문제풀이할 때 했었어요. 전북의 위치 면적 있죠? 이건 3분의 2입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건 3분의 2야. 그리고 중요한 것들. 조합의 비용 부담이 조합의 회계. 돈과 관련된 건 중요한 거죠? 이건 3분의 2입니다. 정비사비 부담시기 및 절차. 당연히 내가 정비사비를 낸다면 언제 내야 되는지 그 날짜도 알아야 되고 얼마를 낼 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절차도 중요한 거죠. 그럼 청산금은 아직 청산금은 아직 멀었거든요. 다 사업이 끝날 때 하는 거지. 이제 정관변경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건 3분의 2가 아니다.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 시공자, 설계자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시공자. 이것들은 그래서 선정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이런 조합은 3분의 4의 찬성을 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에 보시면 이 내용도 나와요. 자, 62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이거는요, 여러분들 못 푸는 문제예요, 그냥. 사실은 전비법에서 개떡 같은 문제인데, 바로 62번 문제인데, 시행규칙에 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전비법 시행규칙 16조하고 17조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을게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에서 드는 비용은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 권리 지분 비율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야. 그래서 점용 예정 면적 비율입니다. 자기가 점용하는 예정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 비율에 따라서 시장수가 정하는 게 이건 사업 시행자가 정합니다. 시장수가 사업 시행자가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비율은 누가 정한다?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정한다? 권리 지분이라 점용 예정 면적 비율이라 그렇게 점용 예정 면적 비율로 합니다. 두 번째, 공동구 설치를 위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야.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 하면 맞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라 그랬잖아.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또는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이것이 포함된다. 일단 포함되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써있는 건 열거된 건 포함된다. 이랬었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포함됩니다. 또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 비용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일단 부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된다. 이게 착수되기 전자를 띄어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착수 어디 갔죠? 착수되기 전, 전자 띄어 쓰는 게 맞아요. 이건 착수되기 전 붙였었는데 일단 띄어 쓴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에는 올라갈 때는 그 띄어 쓴 거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죠. 하여튼 분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되고, 그럼 남은 건 언제 낼까?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뭐 들어갈 때 바로 공사 완료 고시일 전까지만 나머지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내고 공사 다 끝나고 공사 완료 고시하기 전까지만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해서 낸다? 아닙니다. 연도별로 합니다. 1년별로요. 그래서 연도별로 산출해서 부과하죠. 또 시장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해서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분기별이 아니고 1년에 2번씩 나눠서요. 그래서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니까 두 번씩 나눠낼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내는 건 3월 31일까지. 하나는 나머지는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을 나눠내요. 그래서 2회로 분할한다는 건 3월 31일, 9월 30일 이렇게 둘로 나눠서 2회로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데 글쎄요. 이런 개떡 같은 것이 공동구 설치하는 기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공인중개사가 무슨 공동구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설치를 저런 개떡 같은 중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진짜 완전히 불합격시키기 위한 시험도 아닌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문제 이런 거 내는 거. 중개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소리거든요. 저런 건. 그런데 정말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게 정말 뭐라 할까. 출제원들도 자격이 있는 건지 하여튼 떨어뜨리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자,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저 틀린 것만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임원에 관한 건 2번이죠.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해야 돼요. 당연 퇴임의 경우. 그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뭐 한다 그랬죠?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그래서 나머지는 다 우리가 책에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이것도 이전까지 시험 문제 한 번 났었고, 우리 요약집에 보시면 우측 페이지 내용에 곧 들어있어요.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촌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뭐로 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면적이 얼마죠?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그들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그렇게 공급하랍니다. 두 번째, 바다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거꾸로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해서 공급하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90하고 40이라는 걸 찾아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이더라. 참 돌아버립니다.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우리는 투기과열 지구에 관한 게 제일 많았었는데 갑자기 투기과열 지구가 나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정 기준의 일부다 해놓고 괄호 안에 들어가 숫자를 써 옳은 것 같았는데 이게 뭘 묻는 거지 주어지지도 않았어. 그냥 지정 기준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뭐의 지정 기준인지도 묻지도 않고 이게 뭐죠? 바로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은 둘로 나눠죠. 과열 지역과 또 하나 뭐겠다? 위축 지역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투기 바람을 부는 지역, 과열 지역. 완전히 경기가 죽은 지역, 위축 지역은 그 중에 뭘 냈습니까? 위축 지역 지정 기준을 낸 겁니다. 위축 지역 지정 기준. 그럼 위축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내면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내버렸어. 이런 문제를 말한다. 결론 또 얘기하죠. 우리 요약집에 없습니다. 기본세만 있습니다. 과열 지역은 그래도 투기 바람에 부니까 요것까지는 우리 지정 기준은 우리 요약집에 써놨는데
우측 지역까지는 현 문제 한 번도 난 적도 없고 난리도 없고 왜? 우측 지역은 거의 전국에 지정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측 지역을 지정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낙이 찍는 거거든. 여기는 거래가 전혀 없는 지역이야. 그러므로서 부동산 값을 더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지정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현 문제 실제로 정리도 안 되고 하지도 않는 거 우측 지역이라는 건 거의 지정도 안 되는 이런 쓰잘데없는 걸 우리 법주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 문제를 한다? 아주 한마디로 그냥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풀고 안 풀어요. 다시 현 문제 나가서 앞으로 10년 동안 없을 거니까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현 문제에서 이걸 왜 넣냐고 우측 지역에 과열 지역 외우는 것도 지금 바빠 주시겠는데 현 문제 실질적으로 놔주다 우측 지역을 왜 넣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65번은 정답이 얼마죠? 요거 여기서 정답만 쓰면 여기 1%야. 여기 1% 이하이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몇 개월? 요거 3개월이고 그 다음에 20% 이상 20% 이상 이건 또 3개월 해서 1, 3, 20이 되면 되죠. 그래서 1, 3, 20 했으니까 정답이 1번인데 하여튼 저런 개떡 같은 문제도 시험 문제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십시오. 저런 거 안 풀어도 몰라도 전혀 관계없다.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이것도 일부는 우리 책에서 봤는데 조금 어려운 게 있죠. 이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주가 망해버렸어. 못하잖아. 그럼 누가 하죠?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먼저 하고 보증한 자 받아도 망해버렸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누가 빠진다? 주택의 시공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직봉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틀린 건 4번인데 조금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67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요. 모집주체가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으로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거라. 기본세 놓고 요약집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죠? 유치해석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그죠? 일단은 모집 공고를 내야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집 공고는 어떻게 되죠? 모집하겠다고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모집 신고. 자, 이때 모집 신고하러 가는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첫째, 조합의 명치 및 사무소 소재지. 예, 거기다 들어가야 되겠죠. 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그때 조합의 명칭은 무엇이고 그때 어디다 있으니까 사람들 일로 오셔서 여기 와서 조합원 등록하러 오시라고 그런 명칭하고 사무소 소재가 있을 것이고 또 조합원 자격 기준. 누구만 조합원이 되는지 아무한테나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자격 기준 당연히 광고해야 되겠죠. 또 뭐도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아까 조합원 모집하려면 신고하라 그랬죠. 또 신고 언제 했는지 신고 수리된 날이 무슨 날이지 이것도 광고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일은 들어갈까? 아니 아직 조합 설립 받지도 않았거든요. 일단은 조합원 모집이 끝내야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라 하거든요. 얼마까지 받아야 되죠? 지역주택조합 기억나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비로소 조합설립 인가받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받으러 가려면 일단 뭐가 끝나야 돼? 조합원 모집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80% 사용권은 플러스 15%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러 갈 수 있죠. 따라서 이때 광고할 때는 아직 조합설립 인가 안 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모집하기 위한 그때는 조합설립 인가일은 아예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조합설립도 안 됐는데 무슨 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디귿이 들어간 건 틀린다. 그럼 디귿자 들어간 거면 틀렸어. 디귿자 들어간 거면 찾아봐. 그럼 디귿 다 빼니까 남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만 빼면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이렇게 되죠. 광고에 포함됩니다. 자, 68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것.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 좀 그게 관련된 거래. 그럼 뭐랑 구분하라는 얘기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하고 구분해 주라느냐 이거죠. 첫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이거는 뭐죠?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죠.
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이것이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여가 받고 설치하는 세대분양 공주택의 특성이죠. 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뭐들 하겠죠? 별도의 욕실, 부엌과 여기는 구분 출입문이야. 현관하면 안 돼요. 구분 출입문 설치할 것. 이것도 맞죠. 네 번째,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부서는 안전 기준을 추측할 것. 예, 그렇다면 이때 세대 분양 공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만 빠진다? 기억만 들어가는 것만 빼면 돼. 그럼 딴 거 볼 거 없어. 기억 들어가는 것만 빼. 기억 들어갔어. 기억 들어갔어. 기억 들어갔어. 기억 들어갔어. 빼고 나니까 남는 건 4번밖에 없어. 저 리을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억 들어간 것만 확실하게 저기 틀렸다는 것만 알면 정답 찾는 건 4번 찾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69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공익법이 아니라 공익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요거에 관한 것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공익법이 아니라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 인자가 들어갔는데 인자가 빠져 있다는 거 뭐 다시 넣어주시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건설 사업자도 이것도 붙여 쓰세요. 주택건설 사업, 요 사업자도 이렇게 붙여 쓰고, 그래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있었죠. 자, 이 공익법인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도 국가한테 등록합니까? 아니야. 국가한테 등록 안 해도 되는 거 뭐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들어가잖아. 그래서 공익법인도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국가한테 등록한다? 안 해도 되는 비등록 사업자다. 이건 틀렸죠. 두 번째,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세대수가 늘어나. 그럼 뭐 해야 돼? 그때는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가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니요. 원래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누구랑 같이 한다?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죠. 근데 이때 등록 사업자 말고도 누구도 같이 할 수 있죠? 첫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하나 지방공사 포함 요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이 항상 시험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해서 이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한단다? 바로 제세대수를 정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누구랑 같이 한다? 국가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누구랑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하고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틀렸다. 세 번째,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고용자가 그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고용자는 반드시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었었죠. 삼성전자가 직원들을 위한 사원아파트를 짓는 수 있어. 그럼 사원아파트 지려면 단독으로는 안 돼. 반드시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 3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4번 국토교통부장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타인에게 등록증 대여했다. 이거는 살려준다고 해서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 죽인다 그랬죠. 왜요? 등록증을 대여하고 살아남은 건 우리 공법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야. 등록증이 대여자 걸렸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됐잖아. 여기도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대여한다.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을 말소시켜버렸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정지 갖고는 안 된다. 등록 말소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등록증 대여한다. 취소 대여 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증을 대여한 건 살려주잖아요. 영업정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등록 말소사유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하죠.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이거 붙였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저 사람 뭐가 이뻐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게끔 한다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랬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죠. 왜 그런데 했어? 이 사업 등록사업자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죠. 자, 이 영업 뭐까지 받은 사람? 이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분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 신청한 사람들 하다 말고 중간에 말아버리면 그 사람도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고 분양 신청이 끝났다면 그건 네가 끝까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주택법으로 해서 이제 용어에 관한 삶에서 틀린 거. 이제 또 앞으로 문제가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맞아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들어가요. 맞고, 오피스텔은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라겠죠.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준주택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또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예, 뭐로 분리됐다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뭐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타이핑 치다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띄웠는데 이것도 원래 우리 책에 보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붙어 있으니까 붙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됐죠? 20일 8도 기억합니까?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그래서 20일 이상 이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래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8도, 20일 8도라는 게 있었죠.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그건 맞아요. 자, 그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 뭐 해야 되죠? 꼭 있어야 됩니다. 주택에 딸릴 시설은 뭐랬죠? 그건 부대시설에 속한다 그랬죠. 주택에 딸린 건 부대시설. 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은 그건 복리시설. 따라서 그건 주택에 딸린 거니까 부대시설에 들어갑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뭐라고 한다? 기간시설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근데 기간시설 또 괄호 열고 기간시설 또 한 이유는 한자로 써야 되는데 여기다 한자로 이걸 기간시설에 대한 걸 한자로 썼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한자로 들어가는 기간시설은 맞지? 여기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지금 말은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대시설이지 동시설이 아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7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가 증가되면 그에 따라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 집중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한다. 두 번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하고 또 하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가 뭐 할 수 있죠? 시장 수용에 허가를 받고 뭐 할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 동의했던 사람들 뭐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허가 신청서가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죠. 맞는 문장. 세 번째, 특광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도의사가 수립하라면 수립해야 돼.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이 세 사람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가 공부에다가 고시해야 된다. 당연히 수립했으니까 고시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자는 수직 증축이라는 건 아파트 꼭대기에다 더 올리는 거죠.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된다. 예, 옥상에 더 올려도 붕괴 우려가 없는지 구조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무슨 리모델링 가짜는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안전진단은 대수선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또 하나 있죠. 증축 리모델링만. 증축 리모델링 할 때만 시장운수장에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만 정답. 자, 이제 몇 번? 72번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사입니다. 면적이 아니라 면적이라고 대지 면적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대지 면적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 그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오늘 갑자기 타이핑을 막 치느라고 아마 오타들이 좀 있어요. 이건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지금 나온 거 바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라든지 건축법 제한에 따른 적용제 또는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자, 가로쓰기 보니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죠?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답니다. 양쪽에. 그런데 이때 너비가 몇 미터밖에 안 됐죠? 우리 그림법에서 설명했었는데 너비가 2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디가 건축선이죠?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에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소유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뭐라 본다? 건축선이라고 하고 그때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또 하나 있었죠. 한쪽은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대지가 있답니다. 그때는 어디를 건축선으로 한단다? 그때는 이 경사지 있는 이 경계선으로부터 소유 너비만큼 물러난 선, 소유 너비만큼. 그럼 원래 이게 4m죠. 이게 2m라면 이게 2m, 2m니까 소유 너비의 2분의 1만큼. 이거는 경계선으로부터 소유 너비만큼 3m만큼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고 이때 요 면적들은 대지 면에서 제외된다라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거 그림공법이면 나오죠. 따라서 이때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된다? 그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이거 소유너비의 2분의 1간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고 그 반대쪽에 하천대가 있으면 그 하천대 있는 쪽에 경계선으로부터 얼마큼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만큼을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그건 처음부터 도로 예정지로 보지. 그건 도로 예정지로 보지. 대지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제외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관련된 내용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가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지구 중 건축위원회 심의와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하는 것.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합해서 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 그런다 그랬지? 이런 건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물 건축에 하는 거죠. 도시계획은 개발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과 관련된 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물 건축에 하는 건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면 그런 과 관련된 지역이겠죠. 이 중에 어떤 게 그 토지 건축물 건축하고 또 이런 어떤 토지개발하고 관련된 게 있을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것, 이 용적률에 관해서는 건축인의 심의하고 지방도시 심의를 통합해서 거쳐야 될 내용이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것은 그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건 상급 문제로 풀렸어요. 그 다음에 74번 문제로 나가요. 자, 이거는 응용 문제로서 매년 한 문제는 이런 형태로 다 시험 문제를 냈었죠. 요거 용도 변경에 관한 것들은 항상 이런 응용 문제로 많이 내요. A의 갑의 A도 BC에 소지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데 바다 면적계가 500제곱미터밖에 안 된대. 그럼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자동차 영업소는 뭐에 속하느냐? 요거 2종 은색입니다. 그때는 이건 자동차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용도를 전부 다 뭐로 바꾼답니까?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바꾼대. 그럼 노래연습장은 뭐에 속하죠? 그것도 2종 근생입니다. 그럼 2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바꾸는 거거든. 그죠? 원칙적으로. 자, 그때는 원칙적으로 뭐만 쓰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근린생활시설, 그죠? 이중근생에서 같은 시설군에서 바꾸는 거잖아. 그때는 뭐면 된다? 그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하는 것만 하면 원칙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건 자동차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 바꾸는 건 그 중에서도 기재 내용,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대상은 맞습니다. 이건 따라서 우리 상위 시설으로 용도 변경은 허가받고 하위 시설으로 용도 변경 신고하라 그랬죠. 또 만약에 이게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거로서 받은 면적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사용승인 받아야 돼. 근데 이건 허가상도 아니고 신고상도 아니까 사용승인 필요 없어. 또 하나가 그때 건축사가 설계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받으면 500 이상 되는데 이건 반드시 허가상일 때만 건축사가 설계하거든요. 근데 이건 허가상도 아니고 신고상도 아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니까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야죠. 맞는 정답은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75번으로 내려갑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뭐 할 때 착공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뭐 갖다 주랍니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 건축물의 기준으로서 옳은 것. 자, 표준 설계도서가 아니고요. 그런 거 고려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외우는 방법. 구조기준 안전 확인.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기억납니까?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그래서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건축물, 처마 높이는 9m 이상 되는 건축물, 그래서 7m 아니라 9m 이상 되는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 되는 건축물. 그거 맞죠? 따라서 옳은 건 기억하고 디귿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두 번째 것,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뭐 이런 식으로 암기법으로 숙지를 하셨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76번도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오라는 얘기야. 이런 개떡 같은 걸. 건축법 중에서 한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라는 게 꼭 난다 그랬죠. 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어라 그랬었습니다. 정답은 전시장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못 푼다. 그냥 너나 풀어라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바깥쪽으로 나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 이게 뭔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냐고 못 외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 전시장이나 무도하거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못 찾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찍고선 말고 넘어가는 문제지. 이런 건 외울 문제가 아니다. 자, 77번. 건축법 연상 지상 11층이고 지하 3층의 하나의 건축물인데 다음의 조건을 갖췄을 때 용적률을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 용적률은 어떻게 했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 있었죠?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풀었었죠. 근데 이 중에 연면적에서 뭐 되는 게 있죠? 여기 용적률 때 제외되는 게 있었죠. 몇 가지? 네 가지. 첫째는 뭐죠? 지하층 바닥면적 지하층. 두 번째는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뭐가 있었죠? 바로 주차장. 지상층인데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준초고층물에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이 있었고 또 대피 공간이 있었어요. 11층 이상 되는 곳에서 대피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서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도 하면 돼. 그럼 대지 면적 얼마죠? 1500이래. 그럼 일단 대지 면적 1500분의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을 구해야 되죠. 첫째,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000으로 똑같은데 1층 중 500제부터는 건축물의 부속인 주차장이니까 이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나오는 부속 지상층인데 부속인도 주차장 빼라 그랬죠? 나머지 500만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은 지상 1층 중에서는 여기서 500이 들어가. 500 플러스 그 다음에 지상 2층에서부터 10이건 이중근생으로 쓰니까 나머지는 들어가고 11층까지는 그 2층부터 11층이면 얼마죠? 10개층이야. 10개층은 업무시설에 이건 들어가야 되죠. 그럼 한 개층이 1000이니까 10개층이니까 얼마죠? 1만이네. 10000 일십 100천만 1만 맞죠? 예, 이거 들어가. 그 다음에 지하층은 뭔 됐죠? 용적률 계산할 때 여면서 제외된대. 그럼 지하층은 볼 것도 없어. 뭐 따지고 사실 것도 없어. 빼버려. 그러면 총 이거죠. 그러면 1500분의 1500이 되죠. 1500분의 10500 1500 곱하기 100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이게 용적률이야. 그러면 땡땡땡땡 지우면 1500 나누기 얼마야? 15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15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꼭 숫자들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뭐 골치 아프게 만들어. 일단 7, 7, 5, 35, 3 올라가고 3이라는 3, 10이 되네. 그러면 이제 00, 그래서 00 이렇게 되겠네. 결국 700%라는 용적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그래서 꼭 숫자를 주어도 그냥 똑 떨어지게 좀 바로 눈에 암산을 하게 되지. 꼭 1500 나누기 15 해서 그러면 답이 나오게끔. 개떡같이 문제 냅니다. 우리가 무슨 산수 문제 푸는 겁니까? 그냥 푸는 요령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느냐? 핵심은 이거야. 그래서 용적률에다가 연면서 제외되는 거 4가지 포함되는 거만 빼고 나머지만 연면적에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용적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24회 때 났던 시험 문제일까요? 24회 때 났던 기출문제 거의 90% 유사한 문제가 하나가 났었습니다. 그때 났었죠. 자, 그 다음 78번 대지에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단 건축물의 용도선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고려하지 말고 나머지 특례나 조례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자, 공개공지는 첫째 어느 지역에서만 설치하죠? 공개공지는 무슨 지역은 하죠? 자,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됩니다. 그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설치해. 준공업지역. 그리고 어디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여기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런 지역 중에서도 무슨 건축물? 예, 어떻게 그랬죠? 자, 버스기사가 있었죠? 무슨 버스기사가 있었어? 자, 뭐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 숙박 업무에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기사가 뭐 한다 했죠? 판, 문, 종을 5,000번 울린다. 이렇게 해서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기사님이 판문종이라는 종을 5,000번 울린다. 그러니까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랬었죠. 단 판매시설 중에 뭘 빠진다 그랬죠?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봐라. 뭐 없다 그랬죠? 그때 공개공지 없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렇게 그랬죠. 그럼 첫째, 일반 주거죠. 공개공지 확보하는 지역 들어가. 맞아. 근데 초등학교? 아니요.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중개시설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없다? 교육시설은 없어. 이게 틀렸어. 두 번째는 준주거죠. 예, 들어가요. 준주거죠. 근데 농산물 유통시설, 이건 판매시설 중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어.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서 관망탑, 예, 일반 상업지역, 예, 모든 상업지역은 들어가. 근데 관망탑은 뭐죠? 관광 휴게시설에 속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광 휴게시설은 없어. 빠졌어. 그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유스호스텔. 자연녹지지역? 아예 녹지지역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건 볼 것도 없어. 녹지지역에서 걸려버렸어.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에 있는 중공업지역. 어디 들어가죠? 중공업지역 들어가. 그런데 여객용 운수시설. 여기 있네. 여객용 운수시설이야. 여객용 시설이 하나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시설이네. 그러니까 중공업적도 들어가고 여객용 운수시설도 서로 궁합이 맞아. 그래서 정답은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어딘가가 한쪽이 틀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쉬운 듯하면서도 문제 어려운 수준이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농지법. 자, 농지법 두 문제 아주 쉬운 문제만 냈어.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었어. 포기한 사람은 진짜 후회할 거야. 두 문제만 나는 거. 농지법 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냅니다. 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 요건 중 일부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숫자. 몇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기의 이용기간이 몇 년 이상 넘은 건, 몇 년 넘은 건, 몇 년 초과한 건 뭐 할 수 있다?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몇 세 이상에 대해서 농사를 붙인다 했죠? 60세, 60세인 농업인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있던 자기 소유 농지를 농업기의 이용기간이 몇 년이면 5년이 넘으면 뭐 할 수 있다? 임대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65가 되겠죠. 또 몇 월 이상 국외여행, 해외여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않게 소유농지. 자, 몇 개월 이상 국외여행이 중일 때만 뭔다 했죠? 임대사용자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국외여행 하는데 몇 개월? 3개월. 세상에 농사짓지 말고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다닌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개월 동안 농사 짓다 말고 국외여행 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하여튼 65.3. 어디 있죠? 아니 60세 65.3이야. 그럼 65.3 여기 있네. 60세 5년 그 다음에 3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위탁경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 또 많이 봤었고 계속 설명했었어요. 그중에 선거법에 따른 공직침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있었죠?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라 그래서 선거에 따른 공직침. 자, 내가 군수가 됐어. 또는 군의원이 됐어. 시의원이 됐어. 넌 농사못 짓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위탁경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간답니다. 할 수 없죠. 징지 소집. 이때도 위탁경 할 수 있죠. 농업법인이 중간에 청산 중이다? 해산할 때도. 그죠? 해산 다음이 청산이야. 청산 절차할 때는 활동을 못하니까 농사 짓던 거 포기할 수 없잖아. 계속 농산물 생산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위탁경이야. 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경 하는 건 됩니다. 5번도 설명했었죠.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거,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남들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일부만이지 다 맡기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를 위탁한다. 이것도 모의고사 시험 문제로 제가 냈었어요. 그래서 틀린 건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문제로 본다면 어려운 것들이 한 10문제 이상, 한 12문제 정도가 되지만 그거 빼놓고는 우리가 수업할 때 다 다뤘던 것들이고 실제로 문제 풀면서도 봤던 것들이니까 꼭 그렇게 어려웠다고는 볼 수 없고 아마 공법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한 70대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그래도 60점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합격한 분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